대하 역사소설 태종 이방원 이정근저. 신하 앞에서 울음을 터뜨리는 군주. 용의 눈물, 그 진정한 의미를 이무기는 모른다. 이숙번을 바라보는 태종의 시선은 싸늘했다. 이숙번은 혁명동지다.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한솥밥을 먹고 밤을 새던 동지다. 하륜이 책사라면 이숙번은 무사다. 이숙번은 굳은 일은 도맡아 처리하던 행동파였다. 이 때문에 태종 이방원의 총애를 받았고 고속 승진했다. 하지만 오늘 그를 바라보는 태종 이방원의 눈빛은 달랐다. 민무휴의 일은 이미 끝났다. 어찌 다시 청하는가? 누가 인정이 없을까마는 특별히 장모가 있기 때문에 법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가 전하의 지극한 정리를 알지 못하겠습니까? 다만 민무회의 죄가 애매하여 사람들이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사에 내려 그 죄를 밟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한 뒤에 특별히 넓은 은혜를 내리어 성명을 보전하시면 사은과 공의 두 가지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삼성은 국가의 기강이므로 잠시도 비울 수 없으니 적당치 않거든 다른 사람으로 임명하고 그 죄가 없거든 출사하도록 명하소서. 삼성이 나오는 것은 막지 않겠지만 특별히 출사하도록 명하지는 않겠다. 명하여 출사하면 또다시 전과 같을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으로 바꾸더라도 또 뒤를 이어 청할 것이다. 그러므로 즉시 임명하는 것 역시 하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신자로서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물은 먹고 자는 사람이라면 누가 토제하여 충성을 다하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또 전하가 비록 보전하고자 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이도 능히 보전하였으니 이 예에 의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세력의 힘을 믿는 자와 그 힘을 이용하는 사람. 이미 육조대간에서 힐문하여 명백해지지 않았는가? 만일 유사에 내리면 고문을 할 터인데 특별히 다른 음모가 있어 화가 미칠까 염려된다. 태종실록. 전국을 찌르는 예리한 통찰력이다. 분명 검은 음모가 있고 음모 세력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이다. 무서운 위인이다. 세력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힘의 세기를 가늠하고 반동력을 측정하고 있다니 태종 이방원은 두려운 존재다. 차기의 방점을 찍은 삼각편대의 목표는 동일하다. 차세대의 중심에 서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중심 세력을 헤쳐 모이게 하려는 태종의 전략과 뭉쳐서 중심을 선점하려는 하륜의 전술과 이숙번의 전법은 다르다. 태종은 자신의 힘을 유보해두고 세력의 힘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숙번이 민무회 형제를 유사에 내려줄 것을 간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이원과 박신이 먼저 물러나고 이숙번과 박은이 남았다. 이숙번과 박은은 태종의 혁명 동지다. 민무구민무질이 손해를 본 까닭으로 복수할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지난번 계사에 두 형을 가련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들을 귀양 보냈으니 내가 용서하더라도 어찌 덕에 감사하겠는가? 국론이 원하니 송씨가 돌아간 뒤에 마땅히 이들을 버리겠다. 답이 나왔다. 쾌재를 부를 만한 답이다. 하지만 이숙번은 표정 관리를 했다. 송씨가 돌아간 뒤에 버리겠다는 임금의 말은 송씨 살아생전에 처치하면 장모가 마음 아파할까봐 그때까지만 기다려 달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것이 문제였다. 그래도 국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알고 있다. 긴 한숨을 내쉬던 태종의 시선이 천정에 꽂혔다. 가물어서 벼가 마르고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히고 무슨 선하지 못한 일이 쌓여서 이러한 재앙을 가져오는가? 내가 방문을 닫고 가만히 생각하니 살고 싶지가 않았다. 즉위한 이래로 백성을 복되게 한 것이 없다. 며칠 전 교화 백성들이 말하기를 멸망할 때를 당하여 이런 제의가 있다고 하였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천정을 응시하던 임금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사를 도모하는 대신은 서로 체대되고 나는 오래 재위하였으니 세자에게 전의하여 조금은 근심과 걱정을 풀고자 하나 세자가 어려서 이를 경험하지 못하였으므로 또한 그렇게도 할 수도 없다. 채대 어떤 일을 서로 번갈아가며 대신함. 누가 밤낮으로 이처럼 근심하고 고민하는 나의 마음을 알겠느냐? 임금이 눈물을 줄줄 흘리며 탄식했다. 격정을 가누지 못하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다. 회한이 강물처럼 밀려온 것이다. 뜨거운 통한이었다. 아버지를 향하여 혁명의 깃발을 올리던 기백은 간데없다. 약해진 모습이다. 정상에 오르는 길보다 정상에서 내려가는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힘든지 예전에는 미처 몰랐다. 태종은 등극 이후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다. 하늘에 빌어도 소용이 없었다. 사람도 많이 죽였다.
저승까지 함께 가자고 사펠맹세했던 혁명동지도 죽였다. 민무구, 민무질 형제를 죽이고 또다시 민무휴, 민무회를 죽여야 하는 기로에 선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태종은 항상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믿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회의가 들고 비탄에 빠지는 경우가 많았다. 놀라운 변화다. 이숙번과 박은은 황공하고 놀라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방원의 눈물도 처음 봤고 임금의 눈물도 처음 봤다. 용의 눈물을 본 것이다. 하지만 임금이 흘리는 눈물의 의미는 몰랐다. 박은과 이숙번은 황공하고 민망하여 편전을 물러나왔다. 다음 날 태종은 하륜을 불렀다. 하공, 나도 살 날이 많지 않은 것 같소. 수릉을 보아주시오. 뜬금없는 소리다. 매사에 거침없이 치고 나가던 태종 이방원이 많이 심약해졌다. 수릉은 자신의 묘자리다. 죽어서 들어갈 자리를 보아달라는 것이다. 전하, 당치 않은 말씀이십니다. 아직 춘추가 여하신데 수릉이라니요? 하공의 그 뜻을 내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내 청을 거역하지 마시오. 하공이 잡아준 자리에서 편히 쉬고 싶은 것이 내 소원이오. 말을 마친 태종의 눈망울이 촉촉이 젖었다. 너무나 진지한 모습의 하륜이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처음 보는 참모습에 중언부언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하륜은 사양하지 못하고 편전을 물러나왔다. 하륜은 지신사 유산우를 대동하고 경기도 일대를 뒤졌다. 왕릉은 법궁에서 100리 이내에 있어야 한다라는 법도 때문에 멀리 갈 수 없었다. 드디어 찾아낸 곳이 대모산 남쪽 명당이다. 태종이 승하하자 아들 세종은 당대의 풍수들이 다른 곳을 추천했으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대모산 아래 모셨다. 오늘날 헐릉이다. 하륜과 함께 대모산 명당을 답사한 태종은 흡족했다. 명당터가 마음에 들었다. 역시 천하의 대가 하륜이라고 치하했다. 한강 건너 번잡한 정사를 잊어버리고 양지 바른 곳에 누워있으면 편안할 것 같았다. 자신이 죽으면 들어갈 자리를 잡아둔 태종은 깊은 번민의 수렁에서 빠져나왔다. 심기일전이다. 죽으면 들어갈 자리를 잡아둔 태종은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이루어지지 못한 스승과의 조우. 한 수 가르쳐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빗방울 하나 내리지 않은 뜨거운 여름날이 계속되었다. 문소전에 제사를 드리고 전국 명산에 기우제를 올렸지만 하늘은 무심했다. 급기야 호랑이 머리를 한강에 가라앉히고 음기가 세다 하여 굳게 닫혀있던 숙정문을 열고 숭례문을 닫았지만 효험이 없었다. 임금은 애타는데 의정부와 육조대간에서는 민무휴 형제를 국문하라고 연이어 상소가 올라왔다. 마침내 임금이 한양 탈출을 결심했다. 신하들의 등살을 벗어나고 싶다는 것이다. 강무다. 예년의 군사훈련은 경기도 일원과 철원에서 행해지는 것이 통례였지만 이번의 강무는 강원도 횡성과 평창을 선택했다. 한양에서 조금이라도 멀리 벗어나고 싶은 속내도 있었지만 스승 원천석을 만나보고 싶어서였다. 원천석은 태종 이방원의 어렸을 적 스승이다. 왕도 개성에 올라온 동북면 촌뜨기 이방원으로 하여금 보다 큰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한 스승이었다. 이방원이 공자 맹자보다도 존경하는 사람이다. 태종 이방원이 가장 존경했던 사람 원천석. 태조 이성계가 세상을 떠나고 정몽주, 이색, 이숭인 등 당대의 석학들이 없는 세상에서 태종 이방원에게 조언해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었다. 태종 등극 후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조정에 출사할 것을 구했으나 그때마다 원천석은 거절하고 치악산에 은거하고 있었다. 횡성 가는 길. 원주 치악산 산자락에 은거하고 있는 원천석의 집에 들렀다. 원천석은 없었다. 태종이 온다는 소식을 들은 원천석이 산으로 숨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을 놓아 스승을 모셔오라 명했지만 원천석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다. 고려조의 저리를 가지고 있던 원천석은 자신의 제자 이방원이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죽이고 고려를 멸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자괴감을 가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태종이 보기가 싫었던 것이다. 스승 원천석을 기다리던 태종 이방원이 궤석에 올라서서 혼자 말처럼 중얼거렸다. 평천하에 대하여 스승님의 지혜를 듣고 싶었는데 그랬다. 태종 이방원은 스승 원천석의 큰 가르침을 받고 싶었다. 수신제가 평천하를 가르쳐 주시던 스승으로부터 이루지 못한 수신제가보다도 앞으로 이루어 나갈 평천하의 지혜를 듣고 싶었다. 그러나 듣지 못했다. 스승을 기다리던 태종은 발길을 돌렸다. 태종이 기다리던 궤석을 태종대라 명명하여 오늘날에도 원주에 있다. 역사에는 가정이 없다 하지만 여기에서 한번 가정해보고 싶다. 원천석이 국가라는 큰 틀에서 가르침을 내려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리 고귀한 금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약효가 떨어진다. 이때 태종 이방원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 태종 생애에 있어서 가장 심약할 때이다. 원천석이 태종에 대한 미움을 접고 큰 가르침을 내려주었다면 물꼬를 어느 정도 돌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횡성에서 강무가 끝났다. 강무 후에는 뒤풀이로 사냥이 있게 마련이다. 대화역 서쪽들에서 하룻밤을 야영한 태종은 미면산에서 사냥을 즐겼다. 진보역과 박림역을 지나 횡성 실미원에서 사냥을 끝낸 태종이 한 달 만에 황궁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상소가 올라왔다. 민무회 형제가 나라에 득죄하였으니 왕법으로 마땅히 다스려야 합니다. 지난번에 대소신료와 신들이 같은 말로 죄를 청하였는데 전하가 다스리지 말라고 명하였으니 사은에는 가하나 공의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청컨대 법대로 국문하소서. 노할미가 있어 처결하기가 심히 어렵다. 대언이 모두 내 뜻을 알 것이다. 신들이 배기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말한 사연을 알지 못하니 원컨대 죄명을 밝게 바로잡아서 대부인으로 하여금 민무율의 죄가 무슨 일인지를 알게 하소서. 민무율, 민무회가 있는 곳에 섭을 지고 물을 깃는 외에 그 나머지 노비, 안마, 복종을 모두 다 옮겨두고 그 왕래를 금하라. 식량을 운반하는 것은 모두 소를 쓰고 말을 쓰지 말 것이며 만일 말로 왕래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을 관가에 몰수하라.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유배 강도를 높였다. 귀양살이하고 있는 민무휼 형제를 더욱 조이는 조치다. 한양의 공기를 감지한 민무휼 형제가 도주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비책이다. 신하들의 상소가 빗발치자 태종은 궁궐을 빠져나와 상왕정종 이방과를 모시고 풍양현에 나아가 사냥하는 것을 구경하였다. 가평 수화이산에 며칠간 머무르던 태종 이방원이 황궁했다. 왕실의 경사났네, 경사났어. 궁에 돌아온 태종에게 모처럼 기분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슬아 자식들의 혼인 문제였다. 사녀 정선공주와 제1서남 이비 그리고 제2서남 이인의 혼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다. 왕실의 경사가 난 것이다. 원윤 이인을 신이충의 집에 결혼시키고자 하였는데 들으니 신이충이 허물이 있다 하니 그러한가? 지난날에 사람을 죽였습니다. 대언 조말생이 대답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신이충은 설외의 사위이고 설외는 채홍철의 손녀의 남편인데 채 씨는 본래 기생의 손자입니다. 어찌 금지와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지신사 유산울이 덧붙였다. 이인의 어미도 천하니 무슨 허물이 있겠는가? 그러나 내가 이미 최사강의 딸에게 정혼하였다. 정적의 아들로서 괜찮게 살고 있다. 내가 죽은 뒤에는 처부모의 은혜를 받아야 그 삶을 편안히 살 수 있겠으므로 재산을 구비한 곳에 결혼하려고 하는 것이다. 원윤 이비는 변함이 없으십니까? 유산울이 물었다. 훗날 임금의 적자를 대군, 서자는 군이라 불렀지만 이 당시에는 적자를 군 또는 대군이라 칭했고 서자를 원윤이라 불렀다. 고려의 유습이다. 첨총재 김관의 딸에게 장가들게 하기로 하였다. 경하드리옵니다. 전하. 지신사 유산울이 주억거렸다. 전하, 원윤 이비의 혼인을 감축드리고자 교화에서 찾아온 노파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다 하옵니다. 파주 교화에서 온 의문의 노파. 파주 교화는 원윤 이비가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고향이다. 원경왕후의 몸종이었던 김씨가 태종 이방원의 성은을 입어 김씨 몸에서 태어난 이비는 서자였기에 궁에서 자라지 못했다. 정비 원경왕후는 자기 몸종까지 건드린 태종이 미워 김씨를 마구 대했다. 태종은 그것을 가슴 아파했다. 들라 이르라. 옥색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었으나 촌티를 벗지 못한 노파가 들어와 넙죽절을 했다. 가까이 들라 일렀지만 노파는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 입을 열지 않았다. 지신사는 자리를 물러나도록 하라. 노파와 임금이 마주 앉았다. 파격적인 일이다. 신하와 임금의 독대는 금기사항이다. 하지만 노파는 비정치적이라 예단하고 격을 깬 것이다. 지신사 유산울이 물러나자 노파가 입을 열기 시작했다. 노파의 이야기를 듣던 임금 태종의 얼굴이 굳어지더니만 눈망울에 이슬이 맺히기 시작했다. 노파의 이야기가 더 이어지자 임금이 꺽꺽 흐느끼기 시작했다. 채통도 위험도 없었다. 하염없이 흐느낄 뿐이었다. 잠시 후 태종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만 분노로 이글거리기 시작했다. 그 모습은 불화살을 맞은 한 마리의 호랑이와도 같았다. 민무휼 형제를 죽음으로 몰아간 결정적인 계기였다. 밖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지신사 유산울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륜과 이숙번의 전면전. 냉혹한 승부사와 저돌적 행동파의 한판 대결.
파주 교화에서 온 노파를 조용히 돌려보낸 태종은 의정 부참찬 황희, 이조판서 박은, 지신사 유산우를 긴급히 들라명했다. 긴급 호출을 받고 달려온 신하들은 경악했다. 붉게 충혈된 눈, 흐트러진 자세. 모두가 처음 보는 태종의 모습이었다. 격정을 감추지 못한 태종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다. 원윤 이비의 유모로부터 기막힌 얘기를 들었다. 천지간에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원윤 이비가 태어났을 때 병약한 산모와 핏덩어리 어린 것을 죽도록 내버려둔 민씨의 음참하고 교활한 죄를 갖추어서 왕지를 내리고자 한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민씨는 원경왕후 정비를 이르는 말이다. 태종은 노파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한숨과 탄식을 섞어가며 좌정한 신하들에게 전했다. 신하는 임금의 장수와 단함을 축원하는데 왕자가 태어난 날에 그러한 일이 있었다니 하늘이 두려울 따름입니다. 비록 전하께서 왕지를 내리지 않더라도 신들이 이미 들었으니 어찌 잠자코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다시 상냥하여 전지를 내리겠다. 경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라. 분노와 격정에 휩싸인 태종은 도저히 수습이 되지 않았다.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흘러 정사를 살필 수 없었다. 오후 정사를 전폐한 태종은 중궁전을 바라보며 이를 갈았다. 밤이 깊어도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처마 밑에서 떨고 있었던 핏덩이가 눈앞에 어른거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다. 이튿날 태종은 경승부윤 변계량을 불렀다. 경은 내가 하는 말을 정확히 듣고 춘추관에 왕지를 내리도록 하라. 명심하겠습니다. 전하, 내 핏줄을 죽이려 한 일당을 찾아내어 응징하라. 내가 이모년에 정비민 씨의 가비 김씨를 가까이 하게 되어 임신하게 되었다. 배가 불러오자 정비민 씨 옆에 있을 수 없게 된 김씨가 나가서 밖에 거하고 있었는데 민씨가 행랑방에 불러들여 계집종 삼떡과 함께 있게 하였다. 그해 12월에 산딸이 되어 산모가 배가 아프기 시작하니 종 삼덕이 민씨에게 고하자 민씨가 문 바깥 다듬이돌 옆에 내다두게 하였으니 죽게 하고자 한 것이다. 산해종 화상이 불쌍히 여겨 담벼락에 석갈에 두어 개를 걸치고 거적으로 덮어서 겨우 바람과 해를 가렸다. 진씨의 아들을 낳았는데 지금의 원윤 입이다. 그날 민씨가 계집종 소장과 금대를 시켜 산모와 아이를 끌고 순교리 국로 벌개의 집 앞 토담집에 옮겨두고 산해종 화상이 가져온 이부자리를 빼앗아갔다. 다행히 종 한상좌란 자가 추위에 떨고 있는 산모를 불쌍히 여겨 마이를 덮어주어 7일이 지나도 죽지 않았다. 민씨가 산모의 아비를 불러 김씨와 어린 것을 소에 실어 교화 김씨의 집으로 보냈다. 산모와 어린 것이 추위에 옮겨다니느라 병을 얻었으나 천만다행으로 죽지는 않았다. 이러한 우여곡절을 과인은 그때에 알지 못하였으나 며칠 전 교화에서 온 노파로부터 듣고 처음 알았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민씨가 핏덩어리에게 하는 짓이 이와 같이 극악하였다.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참으로 측은하다. 핏덩어리를 모두 불쌍히 여기는데 민가가 음참하고 교활하여 여러 방법으로 꾀를 내어 사지에 두고자 하였으니 종지를 제거하고자 함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종지란 종중에서 종파와 지파를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이비는 서자이므로 지파다. 즉 아무리 비천한 몸에서 태어났어도 임금의 피를 받아 태어났으므로 왕자라는 뜻이다. 비록 핏덩어리가 미약함에도 하늘이 무심하지 않아 보존하고 도와서 온전하게 한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어찌 간사하고 음흉한 무리로 하여금 그 악한 짓을 이루게 하겠느냐? 이것이 실로 여러 민가의 음흉한 일이다. 내가 만일 말하지 않는다면 사피를 잡은 자가 어찌 알겠는가? 사책에 상세 있어서 후세에 밝게 보여 외척으로 하여금 경계할 바를 알게 하라. 당대의 문장가 변계량의 붓끝에서 왕지가 완성되었다. 변계량은 태종 이방원에 의하여 참살된 변중량의 동생이다. 포은 정몽주의 문인으로 고려조의 문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대제학에 오른 문인이다. 명나라에 보내는 외교문서는 도맡아 작성했으며 태종 사후 헐릉에 세운 태종 비문을 지은 명문장가이다. 소용돌이치는 조정에서 부딪히는 세력. 왕지가 조정에 내려지자 조정이 발칵 뒤집혔다. 정비의 교활함에 경악하는 신하가 있는가 하면 피바람이 불어오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신하도 있었다. 왕지를 받아든 지신사 유산울이 이숙번과 대책을 협의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소? 즉시 대간에 이문하는 것이 좋을 듯하오. 두 사람의 눈동자는 희색으로 빛났다. 주변을 의식하여 말은 없었지만 교감이 통하고 있었다. 이숙번은 73년생, 유산울은 75년생. 서로 대화가 통했다. 사석에서는 유산울이 이숙번을 형님처럼 깍듯이 모셨다.
47년생 하륜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가 잘 통했다. 왕지를 가지고 지신사 유산울이 대간으로 향하려 할 때 하륜이 제지하고 나섰다.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소. 추위를 지켜보아 이문에도 늦지 않을 것 같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요? 왕지를 지체시켰을 때 돌아오는 책임을 하공이 지시겠다는 말씀이요? 이숙번이 치고 나왔다. 이숙번의 언사는 험악했다. 당장이라도 하륜에게 책임 추궁을 할 기세였다. 두 사람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노려보는 이숙번의 눈에서 강렬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륜의 입가에 싸늘한 냉소가 그려졌다. 밟지 않으면 밟힌다는 위기의식이 두 사람 사이에 흘렀다. 삼각편대에 불꽃 튀는 일합이 벌어진 것이다. 지금까지는 대리전 양상이었으나 편대장끼리 맞붙은 것이다. 외나무 다리에서 일합이 벌어졌다. 이제는 물러설 수 없다. 어느 한쪽의 승리는 또 다른 쪽의 치명적인 패배가 기다릴 뿐이다. 양보할 수 없는 진검승부가 벌어진 것이다. 이때의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했으면 실록은 이렇게 전한다. 이숙번이 위태한 말로 하륜을 공동하니 하륜이 감히 어기지 못하였다. 이숙번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천하의 하륜도 어쩌지 못했다는 것이다. 하륜과 이숙번. 좌하륜 우숙번이라 불릴 만큼 태종의 총애를 받았고 목숨을 걸고 거사했던 혁명동지였지만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편대를 이루어 이방원을 엄호할 때는 우군이었지만 창공 저 넘어 보일 듯이 보이지 않은 차기를 향하여 돌진할 때는 제압해야 할 적이며 경쟁자다. 그 경쟁에서 2등은 필요 없다. 오직 1등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경쟁에서 아쉽게 패배한 2등을 보듬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1등의 아량이고 배려이지만 정치에서는 통하지 않은 꿈 같은 얘기이다. 자신에게 범접했던 2등을 철저하게 괴멸시키고 그 위에 서고 싶은 것이 정치권력이다. 악랄하게 짓밟으면 짓밟을수록 머리를 조아리며 몰려들어와 충성을 맹세하는 새로운 군상들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점의 선자 역시 새로운 물에서 정치를 펼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한다. 아량을 베풀어 2등을 껴안고 가려면 거치적거린다. 때로는 발목을 잡고 태클이 들어온다. 어르고 달래고 먹을 것 입에 넣어주며 가려면 속도가 느리다. 권력의 속성이 그렇다. 하륜이 한 발 물러섰다. 대회전을 겨냥한 작전상 후퇴였다. 하륜이 누구인가? 이방원에게 아버지를 향한 혁명의 깃발을 올리게 하여 성공시킨 무인혁명의 기획통이지 않은가? 하지만 무인혁명의 행동대장으로 참여했던 이숙번은 이것이 작전상 후퇴라는 것을 몰랐다. 자신의 공세가 먹혀 들어갔고 하륜이 계속 밀릴 거라 생각한 것이다. 모든 전선에는 전략을 수립하는 머리가 있고 행동하는 수족이 있게 마련이다. 전술은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 이숙번이 저돌적 공격형 행동파라면 하륜은 냉혹한 승부사다. 다혈질 행동파와 냉철한 승부사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압수령의 장사 없다. 인간이기를 포기하게 만드는 고문. 첫 접전에서 기선을 제압한 이숙번이 지신사 유산울로 하여금 변계량이 작성한 왕지를 대간에 전달하도록 했다. 쾌속 항진이다. 이숙번과 유산울은 쾌제를 불렀다. 이제 민무회를 처치하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다음은 수순이 문제다. 여세를 몰아 쇳불을 단김에 뽑을 것인지 한 박자 늦출 것인지 그것이 문제였다. 원경왕 후 민씨의 폐악이 적시된 왕지가 대간에 전해지자 조정은 벌집을 쑤셔놓은 듯 했다. 의정부를 비롯한 삼성이 들고 일어났다. 충성 경쟁에 불이 붙었다. 사관원에서 먼저 상소가 올라왔다. 선한 것을 복주고 악한 것을 화주는 것은 하늘의 도입니다. 민무구민무질은 이미 하늘의 주사를 당하였고 민무회는 상흔을 입어 아직까지 목숨을 보전하고 있는데 종지를 제거하고자 하는 민씨의 음참하고 교활한 것이 극에 달했습니다. 민무회민무휼의 죄를 밝게 밝히시어 후례를 경계하소서. 원윤 이비와 산모 김씨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민씨는 왕비다. 임금이 어떠한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왕비를 성토할 수 없다. 왕비를 입에 담는 것은 불경이다. 화살이 민무휼 형제에게 꽂혔다. 원윤 이비 학대 사건에 어떠한 형태로든 연루되어 있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것을 캐자는 것이다. 사관원에 이어 사헌부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민씨가 왕손을 제거하고자 한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 민씨가 잔적하고 참인한 죄악이 백일하에 드러났는데 민무회는 아직도 성명을 보존하고 있으니 한 하늘 아래 함께 있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민무회를 전형대로 처치하여 신민의 울분을 쾌하게 하소서.
유배지에서 잡아온 죄인을 국문하라. 태종 이방원은 의금부도사 이문간에게 귀양살이 하고 있는 민무휴민무회를 잡아들여 의금부에 하옥하라 명했다. 영문도 모르고 경기도 해풍 유배지에서 잡혀온 민무휴 형제는 의금부에 투옥되었다. 태종이 우사간 조계생, 집의 정초 의금부제조 이천후, 이조판서 박은 예조참판 허조를 불렀다. 해풍에 나가 있도록 명하였을 때 민무휴에게 이르기를 내가 편안히 있으면 너희들도 마땅히 환이 없을 것이나 내가 만일 편안치 못하면 너희들의 환은 더욱 빠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편하지 않다. 죄인을 율에 따라 처결하소서. 민무휴이 원윤 이비의 모자를 죽이고자 한 죄와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자세히 바르도록 하라. 그 음모에 가담한 민씨의 집 노비도 아울러 국문하라. 드디어 민무휴 형제에게 국문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추국한 내용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죄목까지 거명하며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원하는 답을 받아오라는 것이다. 국문과 신문은 하늘과 땅 차이다. 신문은 그래도 자의에 의한 진술이고 국문은 강요된 답을 받아내기 위한 방법이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라는 답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고문이 뒤따른다. 곤장은 기본이고 주리를 틀고 낙형을 가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압수령이 기다리고 있었다. 국문대열의 의정부참찬 최이, 우부대연 서선이 보강되었다. 강도 높게 국문하라는 뜻이다. 승정원은 별도로 계집종 삼덕, 산해종 화상과 한상좌를 내정으로 불러 초사를 받은 다음 의금부에 가두었다. 증거 확보 차원이다. 죄인들이 부인하면 대질시키려는 준비 작업이다. 너는 이 사건을 언제 알았느냐? 의금부 집무 서선이 민무휴에게 물었다. 그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이듬해 애를 낳아서 교화에 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기축년에 산모의 아비상에 문상 갔을 때 파주 교화에서 처음 보았다. 너는 언제 알았는가? 의금부 집무 전응이 민무휴에게 물었다. 그때에는 알지 못하였고 기축년에 문상을 다녀온 형으로부터 원윤이 교화에 있다는 말을 들었을 뿐 만나보지는 못했다. 세자에게 불경한 죄를 다시 말하라. 할 말이 없다. 국문장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소리. 민무휴는 빳빳했다. 이미 한 얘기를 반복하라니 역겨웠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의금부 도사 이문간이 곤장을 치라 명했다. 볼기에 떨어지는 곤장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민무휴의 입은 열리지 않았다. 압수령을 가하라. 의금부 도사의 명이 떨어졌다. 압술로 가기 전 다리 사이에 주리대를 끼워 비트는 주리형이 있었지만 건너뛰었다. 갈 길이 바쁘다는 얘기다. 압수령, 이거 인간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형문이다. 사금파리를 깔아놓은 자리에 무릎을 꿇게 하고 그 위에 무거운 돌을 얹어서 자백을 강요하는 완전히 비인간적인 고문이다. 으드득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무휴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지며 입에서는 동물적인 신음소리가 튀어나왔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가? 중전이 편찮을 때 아우와 더불어 중궁전에 나갔는데 아우 민무회가 세자를 향하여 눈을 흘기자 세자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물러나올 때에 내가 말하기를 쓸데없는 말은 하지 말라 하였다. 귀양 갈 때 내가 세자에게 무슨 말을 하였는가? 하고 물으니 아우가 말하기를 세자가 너희들의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기에 내가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 라고 말했다. 민무회는 무슨 말을 했는가? 세자에게 고한 말을 잊어서 기억하지 못한다. 민무회에게 압수령이 가해졌다. 신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문이다. 압수령을 당하는 죄인이 고통에 못 이겨 빨리 죽여달라고 애원하도록 만드는 것이 압수령이다. 자식이 아비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부인이 지아비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 있는 형문이다. 이러한 비인간성 때문에 영조 때 폐지되었으나 조선 초기에는 대수롭지 않게 자행됐다. 사금파리가 무디어졌다. 새 것으로 다시 깔아라. 민무회가 축 늘어지며 말이 없자 의금부도사가 날카로운 사금파리로 바꾸어 깔도록 명했다. 대기하고 있던 일단의 노비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튀어나와 뭉개진 사금파리를 치우고 새 것으로 깔았다. 의금부에 배속된 산호 칠복이는 노비 변정 때 민무회의 집에서 군기감으로 이적된 종이었다. 계집종의 몸에서 태어난 칠복이는 민무회 형제의 국문이 있다는 소리를 듣고 평소보다 더 날카로운 사금파리를 준비해 두었다. 민무회 형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 많이 아프게 해주고 싶었다. 평생 종으로 살아야 하는 자신의 출생을 원망하던 칠복은 양반들을 증오했다. 아비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더 커다란 고통을 주면 그것이 복수라 생각했다. 잘못된 인연이고 잘못된 만남이다.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 했소. 그 말이 무슨 죄가 된단 말이오?
민무회에게 다시 압수령이 가해졌다. 신문관이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가하는 것이 압수령이다. 1차, 2차, 3차 무릎에 올리는 돌의 무게를 배가하며 강도를 더해가지만 대부분의 피의자는 3차에 이르기 전에 무너지고 한다. 피가 튀고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민무회의 입에서 동물적인 신음소리가 튀어나왔다. 형들이 모반한 것이 아닌데 죽었으니 죄 없이 죽은 것이다. 세자가 우리 가문에서 자랐으니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라 하니 세자가 말하기를 가문이 좋지 않다. 고 말했다. 형이 말하기를 세자는 어느 곳에서 자랐는가 하였다. 이것이 바로 태종이 원하는 답이다. 의금부로부터 국문 내용을 보고받은 태종은 흐뭇했다. 이미 형들이 죄 없이 죽었다고 말하였으니 다시 무슨 일을 추문하겠느냐. 민무휴를 원주에 안치하고 민무회를 청주에 안치하라. 임금의 명이 내려졌으나 지신사 유산울이 움직이지 않았다. 항명이다. 지신사는 임금의 명이 떨어지면 지체 없이 받들어야 마땅한데 유산울이 부복하여 응하지 않았던 것이다. 대간의 지침을 내리는 사람이 임금이라면 지신사에게 지침을 내리는 사람은 따로 있었기 때문이다. 지신사는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최고 권력자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균형 감각을 잃고 자신의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때 비극은 현실이 된다. 하륜에게 직격탄을 날리다. 권력은 바람이고 권세는 구름이어라. 태종은 어이가 없었다. 명을 내리면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뛰어야 할 지신사가 엎드려 일어나지 않고 있으니 기가 막혔다. 당장 의금부에 하옥하라고 불호령을 내리고 싶지만 그럴 수도 없었다. 유산울을 내치고 나면 민무휴 사건을 물 흐르듯이 처리해 나갈 인재가 마땅치 않았다. 그것을 간파하고 있는 것이 유산울이었다. 태종이 노하여 지팡이로 바닥을 치며 말했다. 지금 중궁이 이 일을 알고 울면서 먹지 않고 있으니 내가 어찌 한양거리에서 형을 집행하겠는가? 외방에 귀양 보내어 신민의 청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왕비민 씨는 억장이 무너졌다. 민무구 민무질 두 동생을 잃고 또다시 두 동생의 목숨이 백척간두에 달렸으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것도 자신의 투기에서 비롯되었다니 괴로웠다. 왕비의 영화도 가문의 영광도 모두가 부질없는 일장춘몽만 같았다. 민무휴 민무회 두 동생이 모진 고문을 당했다는 충격에 식음을 전폐하고 눕고 말았다. 죄인을 분리하여 각각 외방에 안치하라. 태종은 지신사의 반대를 물리치고 민무휴를 원주로 민무회를 청주로 분리 유배시켰다. 무릎이 부서져 일어서지도 못하는 민무휴 민무회는 함거에 실려 유배지로 떠났다. 살인적인 고문에 만신창이가 된 두 형제는 살아있어도 산목숨이 아니었다. 민무휴 민무회가 귀양지로 떠났으나 조정은 들끓었다. 당장 차명에 처하라는 것이었다. 의금부에서 주청이 올라왔다. 민무휴과 민무회는 먼저 벌을 받아 처형당한 된 두 형이 세자에게 뜻을 쏟다가 이미 죽어 장차 세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세자에게 그러한 불경스러운 말을 했던 것입니다. 원윤의 모 씨가 임산할 때 다듬이돌 옆에 내다 둔 것도 알고 있었으며 교화로 보낸 것까지 알고 있으면서 말리지 않았으니 종지를 범한 것입니다. 율에 따라 차명으로 다스려 주소서. 정비가 몸져 누워있고 송씨가 병을 얻었으니 후일을 기다려 바로잡겠다. 의정부 6조 대간에서 다시 민무휴 민무회 등의 죄를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형조판서 정력이 상소하였다. 대역은 천지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이고 왕법에 마땅히 죽이는 것입니다. 역신 민무휴 민무회가 종지왕손을 제거하고자 한 정상이 나타났으니 마땅히 극형에 처하여야 합니다.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신민의 울분을 쾌하게 하소서. 이어 사헌부에서 상소가 올라왔다. 송씨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죄인을 귀양 보냈습니다. 전하가 어떻게 송씨 때문에 핑계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 박소가 한나라 사자를 죽이자 문제가 배었는데 박소는 태후의 아우입니다. 문제가 어찌 태후의 마음이 상할 것을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천하와 함께 하는 것이어서 사사로이 용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형대로 처치하소서. 의정부공 16조대간에 이어 삼공신 조은도 상언하여 민무휴과 민무회의 죄를 청했다. 그래도 임금이 꿈적하지 않자 영의정 성성린이 상언했다. 성성린은 태조 이성계 연배의 국가 원로다. 조선 개국 과정에서 정도전에게 이색, 우현보 일파로 몰려 숙청되었으나 태종 이방원의 무인혁명에 참여하여 좌명공신에 오른 인물이다. 민무휴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니 잠시라도 용인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대의로 결단하여 후세의 교훈이 될 만한 본보기를 내리소서. 귀신같이 따라붙은 지신사.
태종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 태종은 침전을 박차고 밖으로 나왔다. 지신사 유산울이 귀신처럼 따라붙었다. 부엉이 소리가 간간히 들리는 후원을 거닐던 태종이 정자 앞에 멈추어 섰다. 궁궐에 유일하게 연못이 있는 해운정이다. 훗날 창덕궁 후원이 사색의 공간이 아닌 임금의 놀이터가 되면서 부용정, 애련정, 존덕정 등 유희용 정자가 많이 들어섰지만 태종 때는 유일한 정자였다. 창덕궁 동북방의 정자가 완성되었을 때 권근이 하늘이 맑고 땅이 편하다는 뜻으로 청령이라는 당호를 지어 올렸지만 태종이 직접 해온이라 명명한 정자다. 오늘따라 무엇을 해온할 것인지 의미심장하다. 태종이 당호를 지을 때 인친의 정을 끊어내는 결정을 한 장소로 쓰일 줄이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해온정에 쏟아지는 별빛이 유난히 차갑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그래도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유산울 뿐이었다. 오늘 정부 공신 6조와 삼성에서 청한 것이 윤당하니 유윤을 내리소서.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그 죄의 벌을 받았고 민무휼과 민무회도 또 죄에 걸렸다. 민씨의 내 아들을 서로 잇따라서 죽이는 것을 나는 차마 하지 못하겠다. 옛날 두원이 궁에게 세력을 믿고 남의 땅을 빼앗았으나 장제가 그에게 죄 주지 아니하니 후세의 사가들이 우유부단한 처사라고 기록했습니다. 만약 전하께서 두 사람을 죽이지 아니한다면 신 같은 자는 전하를 우유부단하다고 사책에 쓸 것이니 만세의 뒤에 전하께서 어찌 우유부단하다는 이름을 피하실 수 있겠습니까? 알았다. 그러나 나는 차마 발언할 수 없다. 전날부터 오늘 밤에 이르기까지 이 일을 반복하여 생각하여도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겠다. 이것도 또한 전하의 고식적인 인으로 많고 좋은 것 가운데 조금의 나쁜 점입니다. 신하로부터 질책을 당하는 임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두 사람이 자진하면 가할 듯하다. 사사하도록 하십시오. 저들의 자진함을 어찌 기다리겠습니까? 처형 방법이 결정되었다. 이튿날 의정부에서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들에 부복하였다. 불충한 죄는 왕법에 있어서 주륙에 해당하는 것으로 천지에 용납할 수 없습니다. 역신 민무구와 민무질은 이미 그 주륙을 당하였으나 그 형들이 죄도 없는데 죽었다고 하여 몰래 원망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그 불충한 죄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니 법대로 처치하여 후례를 경계하소서. 민무휼과 민무회를 내 어찌 사랑하여 보호하겠는가? 다만 어미 송씨가 연로하고 중궁이 몹시 애석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마땅히 끊어야 할 것은 즉시 끊어버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륜이 머리를 조아리며 말했다. 하공의 말이 옳다. 태종은 의금부도사 이맹진을 민무휼이 있는 원주로, 송인산을 민무회가 있는 청주로 즉시 떠나라 명했다. 다음 날 한양으로 돌아온 이맹진과 송인산이 보고했다. 민무휼과 민무회가 모두 자진했습니다. 민무휼과 민무회의 불충한 죄를 정부 공신 6조 대간 등 문무각사에서 여러 차례 신청하였으나 다만 정비에 지친이기 때문에 차마 법대로 처치하지 못하고 외방으로 유배했는데 스스로 그 죄를 알고 서로 잇따라 목매어 죽었으니 더 이상 논하지 말라. 권력은 바람이고 권세는 구름이어라. 민무휼 민무회 형제가 세상을 떠났다. 왕비를 지친으로 둔 부귀영화도 사형제가 입신양명하는 가문의 영광도 막을 내린 것이다. 왕기가 서려있는 사위를 맞아 좋아했던 민재를 비롯한 아들 사형제가 모조리 죽었다. 누가 그랬던가? 권력은 바람이고 권세는 구름이라고. 이때 세종 나이 19이었다. 위로 양령 효령 두 형을 둔 셋째였다. 남달리 효성이 지극했던 충령은 아버지로 인하여 몸져 누운 어머니가 안타까울 뿐이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등극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시기다. 태종은 양령이나 충령이란 인물 중심이 아니라 차세대 왕권의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는 외척을 척결한 것이다. 민무휼 민무회가 자진하던 날 하륜을 탄핵하는 상소문이 올라왔다. 하륜과 민무휼이 연루되어 있다는 것이다. 민씨 형제를 처치한 칼끝이 하륜을 겨냥한 것이다. 하륜에게 직격탄이 날라온 셈이다. 외곽을 때리던 공격의 칼날이 하륜의 심장을 겨누었다. 이제 서로의 목숨을 담보로 한 백병전이 벌어진 것이다. 위기 탈출, 마지막 표적을 정조준하라. 의금부 제조 이천우, 허조, 박습과 위관 최희, 서선 그리고 대사원 이원, 형조판서 성발도 우사간 조계생이 편전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하륜을 체포하여 빅문하기를 청합니다. 천하의 하륜을 체포하여 신문하자는 것이다.
말이 예를 갖춰 물어본다는 것이지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의금부 문턱을 넘어서면 대우가 달라진다. 죄인 취급이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기관의 속성이다. 몰리면 죽어야 하고 혐의를 명쾌하게 해명한다 해도 원로 대신에 체면은 구겨진다. 하륜에겐 절체절명의 위기다. 하륜은 태종 정권을 탄생시키고 이끌어온 중심 세력이다. 하지만 하륜을 반대하고 시기하는 세력 역시 만만치 않았다. 태종을 떠받치고 있는 양대 세력이 충돌한 것이다. 공격하는 세력은 준비된 수순이고 당하는 하륜은 허를 찔린 것이다. 이제는 비켜갈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 죽이지 않으면 죽어야 하는 결전이 닥친 것이다. 이지성의 일을 결단하여 끝내도록 했는데 어찌하여 일을 끝내지 않고 왔는가? 하륜의 처조카 이지성은 고모부인 하륜의 천거로 출사하여 호군이 되었으나 민무질의 수하가 되었다. 세자를 수행하여 명나라에 다녀오는 길에 민무질은 죄가 없다는 발설로 귀국 즉시 용궁연에 귀양갔다. 민무질을 추종하는 그가 민무질 민무구 형제가 죽은 것을 애석하게 생각하고 말한 것이 민무유를 옹호한다는 것이다. 이지성의 협기 어린 실언이 하륜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 것이다. 아끼는 사람을 몸으로 막아주는 군주. 신들은 이지성의 말을 듣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륜이 해명한다면 자신이 편안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자기에게 편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의금부 제조 이천우가 힘주어 말했다. 내가 이미 중지하라고 명한 것을 어찌하여 듣지 않는가? 신하들이 몰려온다고 군왕이 그것을 두려워하겠는가? 하륜이 임금을 업신여기는 마음이라도 있단 말인가? 태종은 불쾌한 표정으로 역정을 내었다. 말의 실마리가 이미 나왔으니 거짓이건 사실이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륜이 해명하지 않는다면 나라 사람들이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만약 의금부에 내려서 국문하지 않는다면 당직청에 불러다가 이를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원 성발도 조계생이 머리를 조아리며 삼구동성으로 말했다. 나라의 원로를 국문하기 거북하면 당직청에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도록 윤허해달라고 대사원 이원이 청했다. 이지성의 죄가 끝난 뒤에 하륜이 어찌 해명하지 않겠는가? 전하의 하교가 비록 이와 같으나 법관이 그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임금이 아무리 만류해도 대간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반협박조였다. 태종은 한 발 뺐다.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이지성에 대한 신문을 제기한 서선과 의금부 진모 전응이 대궐에 나와 계본을 올렸다. 이지성을 신문하였으나 불복하기에 곤장 10여 대를 때리니 이지성이 바로 불기를 민무질이 어찌 죄가 있겠는가? 라고 하륜이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하여 전날의 말과 다른가? 라고 물으니 뜻은 한 가지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초를 받지 않는 까닭은 무슨 연유인가? 뜻은 한 가지다라고 하여 다시 공사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어제 신문에서 이지성의 계책이라는 것이 이미 밝혀졌는데 왜들 이러는가? 너희들은 임금을 대신하여 그를 국문하였는데 이 같은 일도 명확히 밝혀내지 못하니 너희들을 무엇에다 쓰겠는가? 이봐라. 지신사는 어디 있는가? 이자들을 모두 끌어내도록 하라. 경노한 태종은 불호령을 내렸다. 조금은 과잉 역정이다. 시뮬레이션 반칙은 심판의 제재를 받지만 여기에서는 반칙자가 심판이다. 기겁한 지신사가 호위 군사를 불러들여 신하들을 끌어냈다. 하지만 태종의 눈은 예리했다.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죄인이 하륜을 끌어들이면 살아날 구멍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이지성의 계략을 꿰뚫어보고 있는 것이다. 말썽의 씨앗을 없애버려라. 노한 태종은 신문을 잘못하도록 방치한 대사원 이원에게 귀가하라 명하고 그 나머지 대원들도 사람을 시켜 집으로 압송하게 하는 한편 집의 정초 장령 허반석, 지평 오영로 윤수 등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명하고 이지성의 목을 즉시 베라는 특명을 내렸다. 이날 밤 이지성의 목이 떨어졌다. 정광석화였다. 이지성의 잔머리에 조정이 놀아나면 시끄러워진다. 그러기 전에 말썽의 씨앗을 없애버리고 아끼는 신하를 보호하기 위한 순발력이었다. 두 세력의 충돌에서 계속 밀리던 하륜이 기사회생의 숨통이 트인 것이다. 이튿날 태종은 이천우, 허조, 박습, 성발도, 최희, 이원, 서선, 조계생, 유산울, 탁신을 편전으로 불렀다. 이지성이 대신을 끌어들여 해치고자 하지만 하륜은 반드시 나를 배반하고 민무질에게 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들은 어제 추문을 잘못한 사건을 가지고 제3 신청했지만 내 마음이 편안치 못하여 귀가하도록 명하였다.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지만 혼란을 수습한 태종은 최안을 하륜의 집으로 보내 자신의 뜻을 전했다. 옛날에 소아도 옥에 갇힌 적이 있었다. 하공이 어찌 사직에 반심이 있겠는가?
하공을 믿기에 굳이 변명하지 않게 한 것이다. 무한한 신뢰다. 태종의 전지를 받은 하류는 임금이 있는 궁궐을 향하여 큰 절을 올렸다. 감격의 배사다. 기사회생한 하류는 전의를 불태웠고 선공을 가한 반대 세력은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 전세가 반전된 것이다. 마지막 표적을 정조준하라. 태종의 신뢰로 위기를 탈출한 하류는 반격을 위한 전열을 재정비했다. 때마침 인사이동에 지신사 유산우를 날려버리고 자기 사람을 심었다. 좌도병 마도절 제사의 권만, 우도병 마도절 제사의 신여를 배치하여 부족한 물을 보강하고 변계량에게 수문전제약을, 박희중에게 춘추관기주관을 제수하도록 했다. 임금을 보필하는 변계량과 박희중은 하륜 문생이다. 인사이동을 끝낸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을 불렀다. 하륜이 70세에 치사하는 법을 시행하도록 청하는데 바로 자신이 치사하고자 함인가? 치사 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는 하륜은 관직을 벗고 뛰는 것이 홀가분하다고 생각했다. 법도에는 있지만 사문화된 치사제도를 시행하도록 주청했다. 신하들은 몸져 눕거나 결정적인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임금이 그만두라 할 때까지 관직에 봉사하는 것이 관례였다. 치사는 오늘날의 정년이다. 신자가 왕사에 근로하다가 나이 70세 이르면 치사하고 한가함을 얻어서 여생을 마치는 것은 옛날의 양법입니다. 사람이 70에 이르면 여생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70이 된 자로 하여금 모두 치사하도록 하소서. 그가 어찌 치사하고자 하여 이러한 청을 갑자기 하겠습니까? 하륜이 나란 일을 자기 집같이 하였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진언하였다. 지금 국가가 편안한 것도 하륜의 힘이 아닌가? 내가 들어주려 한다. 하륜이 드디어 관직을 벗었다. 홀가분하다. 이제는 두려울 것이 없다. 임금 곁에 바짝 붙어 이숙번의 수종 노릇을 하던 지신사 유산우를 소압류 부정 혐의로 귀양 보낸 하륜은 마지막 표적을 향하여 정조준했다. 당긴 시위를 놓기만 하면 된다. 시위를 떠난 화살이 표적을 정확히 꿰뚫을지 바람을 맞아 벗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술잔을 마주하고 벌어진 진실게임. 지신사는 오늘날의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비록 품계는 낮지만 왕명을 출납하는 막중한 관직이다.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균형 감각을 잃거나 사리사욕이 끼어들면 임금의 통치행위에 누가 된다. 왕의 최측근에 있으면서 요설로 왕의 총명을 흐린다는 이유로 고려 말 정삼품 밀직사를 종호품 지주사로 격하했으나 조선 건국과 함께 부활하여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태종 제위 18년 동안 8명의 신하가 지신사 자리를 거쳐갔다. 지휘정부사로 승진한 박성명이 있는가 하면 권력을 남용하여 문책당하거나 이관처럼 파면된 사람도 있다. 후세에 이름을 남긴 황희도 있고 유산울처럼 귀양간 사람도 있다. 임금과 신하를 연결하는 징검다리에서 부침이 심한 자리다. 유산울은 내약방에 들여오는 약재 소압류 납품 사건에 개입하여 권력을 남용한 혐의로 의금부에 투옥된 후 풍해도 안악으로 귀양갔다. 하지만 이것은 구실에 불과하고 이숙번을 향한 유탄에 희생된 셈이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격이다. 대신들의 팽팽한 세력전의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경도되어 새우등이 터졌으니 자업자득이다. 인도의 변방 소압국에서 유일하게 생산되어 소압향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는 소압류는 한약재이다. 우리나라 사신이 명나라에 들어가면 황제가 하사품을 내린다. 사양, 용뇌, 침향 등과 함께 그 목록에 낄 정도로 희귀한 약재이다.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중풍, 협심증에 탁월한 약효가 있는 희귀약재다. 치료 목적 외에 사기를 물리쳐 꿈에서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오랫동안 복용하면 정신이 맑아지고 몸이 가벼워지며 장수한다는 설까지 퍼져 부르는 게 값이었으며 일본을 통하여 소량이 수입되기도 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지신사. 조선에 나와 있던 일본인 평도전이 소압류를 내약방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변질된 불량품이 발견되었다. 약방대원 탁신이 벌레가 생겼다는 이유로 수납을 거절하자 유산울이 압력을 행사하여 납품을 통과시키고 재용감으로 하여금 면주 66필과 목면 5필을 주게 하였다. 임금이 변질된 약재로 탕제한 약을 마시게 한 것이다. 대사원 이원의 밀계로 이 사실을 알게 된 태종은 대노하여 유산울과 탁신을 의금부에 하옥하라 명하고 의금부 제조 이천우와 허조를 불렀다. 유산울을 신임하였으나 나의 편견이었다. 유산울과 같은 일은 발각 즉시 계달하여 직책을 다하도록 하라. 옛날에 위증이 말하면 임금이 받아들여 정관지치를 이루었으니 임금의 허물을 포장한 뒤에야 언관의 직책을 다하는 것은 아니다. 유산울을 거짓으로 전언한 율은 어떠한가? 사죄입니다.
과인을 속인 유산울은 죽어 마땅하지만 그래도 사죄는 과하다. 곤장 100대를 쳐 풍에도 안하게 부처하라. 유산울을 귀양 보낸 태종은 내약방 의원이 변질된 소압류를 폐기 처분하려 하자 버리지 말고 보관하라 명했다. 변질되었지만 꼭 쓸 곳이 있다는 것이다. 태종은 이숙번을 불렀다. 인적이 끊긴 창덕궁, 어둠이 내린 광연루에 조촐한 술상이 마련되었다. 대형 연회가 열리던 광연루에 임금과 신하가 술상을 마주하고 독대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태종이 작심한 자리다. 마주 앉긴 했지만 임금과 신하이기 때문에 북면과 남면이다. 북산의 둥지를 튼 부엉이가 가끔 울어댈 뿐 고즈넉하다. 안성군과 술 한잔 나누고 싶어서 불렀소이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이숙번은 임금이 내린 술잔을 예를 갖춰받았다. 때마침 떠오른 보름달이 술잔을 가득 채운 술 위에도 떠있다. 묘한 느낌이다. 조금은 두려움으로 다가온다. 기생을 데리고 술 마실 때는 어여쁜 여인의 얼굴처럼 다가오던 보름달이 오늘은 그게 아니다. 마음을 열고 속내를 보여달라는 것만 같았다. 우리가 밤을 새운 것이 여러 날이지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방원 야인 시절 하륜의 천거로 이숙번과 처음 만난 후 왕업을 이루기 위하여 수많은 밤을 새우던 일을 떠올리는 질문이다. 태종은 이숙번에게 또 한 차례 술을 주었다. 역시 술잔에 보름달이 떠있다. 나들이를 떠난다면서요? 송구스럽습니다. 몸이 찌뿌듯하여 온천에나 다녀올까 합니다. 며칠 전 태종에게 1급 첩보가 접수되었다. 이숙번이 갑사 이징옥과 군사 몇 명을 대동하고 백천 온천에 나들이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괘씸했다. 신하가 군사를 대동하고 다닌다는 것도 불쾌했지만 따라다니는 장수들도 한심스러웠다. 태종 이방원이 가장 싫어하는 아킬레스건을 건드린 것이다. 태종은 평소 붕당을 짓고 사병을 거느리는 것을 금기사항으로 생각했다. 누구랑 떠나는 게요? 시종 몇 명과 가벼운 마음으로 다녀올까 합니다. 이숙번은 실수하고 있었다. 임금은 신하를 상대로 속내를 내보이지 않으면서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숙번은 그걸 몰랐다. 술잔에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환하게 속내를 보여줬어야 했는데 그러하지 못했다. 이숙번이 나라의 정예군 갑사 이징옥과 군사들을 시종쯤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대단한 도발이었지만 태종은 애써 충격을 감추며 냉정을 잃지 않았다. 안성군이 벌써 온천에 다닐 나이가 되었소? 부록을 넘겼습니다. 이때 이숙번 나이 43이었다. 하하, 그래요. 난 아직 어린아이처럼 보이는데. 황공하옵니다. 또다시 이숙번의 빈잔에 술을 쳐주었다. 이때까지 태종은 한 잔의 술도 마시지 않았다. 마지막 기회를 놓친 이숙번. 벌써부터 온천을 찾아다니는 부원군에게 좋은 약재를 하나 내려주리다. 소압류라고 아주 귀한 약재요. 황공무지로소이다. 태종은 의약방에 명하여 버리려던 소압류를 가져오게 하여 이숙번에게 주었다. 이튿날 예궐한 이숙번이 임금을 배알했다. 전일에 내려주신 약은 매우 좋았습니다. 태종은 이숙번이 가소로웠다. 변질되어 벌레가 생긴 약을 먹고 좋았다니 가증스러웠다. 소압류 사건으로 귀양간 유산우를 이숙번이 슬그머니 비호한 것 같았다. 곤장을 쳐 귀양 보낸 처사를 비꼬는 것만 같았다. 하지만 태종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이숙번이 온천에 다녀온 후 임금의 의중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큰 죄를 지은 것 같아 병을 핑계 삼아 입궁하지 않고 근신하고 있는 동안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 이숙번을 향하여 날아오고 있었다. 부러진 날개로 다시 날아오를 수 있을까? 태종 이방원은 우의정 박은과 병조판서로 승진한 의원 그리고 대소신료들을 편전으로 불렀다. 이숙번은 근래에 어찌하여 출입하지 않는가? 임금의 의중을 파악하지 못한 신하들은 머리만 조아릴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과인에게 불경하고 무례한 신하가 있으니 하늘이 어찌 비를 내리겠는가? 태종 재위기간 끈질기게 따라 다니는 것이 기상재해였다. 극심한 한재에 시달렸고 비가 왔다 하면 폭우가 쏟아져 청계천이 범람했다. 기우제를 지내고 개천을 여는 토목사업을 펼쳤지만 자연재해 앞에는 임금도 백성도 무기력했다. 임금이 가뭄을 빗대어 말했지만 이숙번을 성토하라는 암시가 내려졌다. 기다렸다는 듯이 좌대현 서선이 입을 열었다. 지난 5월 신이 마침 강무장소를 정하는 일 때문에 명을 받고 이숙번의 집에 이르니 이숙번이 말하기를 오늘날의 정사는 어떠한가 하기에 박은이 우의정이 되었다 하니 이숙번이 기뻐하지 않는 기색으로 박은은 일찍이 내 밑에 있었는데 나의 명이 통하는 자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태종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임금의 신하를 자신의 명이 통하는 자라 하니 어이가 없었다. 당사자 박은이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다. 전하께서 일찍이 붕당을 만들지 말라 하였는데 붕당을 만들었고 하륜이 성상께 국정을 아뢰는데 이숙번이 계하에 잠복하여 엿듣는 것은 반복입니다. 또한 세자를 배하라고 이제부터 세자를 상견하기를 원합니다 하였으니 역심의 마음이 분명합니다. 그가 무례하고 불충함이 이와 같으니 유사에 내려 그 정상을 국문하여 불충한 자들의 감계로 삼으소서. 좌대원 서선의 말처럼 박은이 이숙번과 내통하고 붕당을 지었는지 아직은 모른다. 때문에 입에 오르내린 박은이 더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이다. 예조 우참이를 들라 이르라. 태종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리고 있었다. 긴급 호출을 받은 정효문이 부복했다. 이숙번이 불경한 죄를 스스로 헤아리도록 연안에 나가 있도록 하라. 추상 같은 명령이 떨어졌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권세를 부리던 이숙번도 단칼이다. 자원 안치의 형식을 취했지만 유배나 다름없는 팽이다. 이숙번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속절없이 한양을 떠났다. 부귀영화도 한 조각 구름이다. 거동할 때면 줄줄이 따르던 수하들도 보이지 않았다. 이숙번 파당임을 은근히 내비치던 자들도 색깔을 거두어들였다. 정치의 속성이고 권세의 냉혹함이다. 높이 오른 새가 멀리 볼 수 있지만 날개가 꺾여 추락할 때는 얼마나 야멸차게 추락하는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다. 여기까지는 예정된 수순이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숙번이 풍해도 안악으로 유배길에 올랐지만 조정은 들끓었다. 이숙번을 국문에 처하라는 것이다. 이숙번의 위압에 짓눌려 아무 소리 못하고 숨죽이던 원성이 한꺼번에 터진 것이다. 대사원 김여지의 상소에 이어 우사간대부 박수기가 상소를 올렸다. 훈구는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것이니 무르 출입이 있게 되면 이를 알지 못함이 없습니다. 이숙번은 임금의 밝은 지혜를 받아 지위가 일품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외방으로 추방하게 하였으니 사람들이 그가 범한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전하는 유사에 명하여 그 이유를 국문하게 하여 사람마다 알게 하소서. 뒤이어 형조판서 안등의 상소와 조정의 원로 대신 성성린의 주청이 올라왔다. 한결같이 이숙번을 국문하라는 것이었다. 짐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 다시는 청하지 말라 이르라. 태종이 지신사 조말생을 불러 하명했다. 이숙번의 불충하고 무례한 것이 언행에 나타난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마땅히 그 죄를 바로잡아서 나라 사람들로 하여금 뚜렷이 알게 하여야 하는데 원훈 대신을 하루아침에 추방하면서 그 죄를 밝히지 아니한다면 나라 사람이 이를 의심할 것이니 실로 부적절합니다. 드디어 대척점에 서 있는 하륜이 움직였다. 공격의 끈을 늦추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맞바람은 예상 가능한 바람이지만 뒤통수를 치는 역풍은 불확실성의 바람이다. 어느 순간 어디에서 불어올지 모른다. 바람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제압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전략이었다. 내 선은 내가 꺼낸 말이지 이숙번의 음모는 아니다. 이숙번은 천성이 광망하고 매사에 착오를 자주 일으켜 불찰이지 실로 두 마음 먹은 것이 있어서 그러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신을 잃는 것은 불가하다. 내 선 임금이 살아있는 동안 아들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줌. 이숙번은 천성이 광포하고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성미일 뿐 근본은 역심을 품은 것이 아니므로 거론하지 말라는 뜻이다. 또한 무덤까지 같이 가겠다는 공신들과의 약속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다. 대신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임금이 상소를 받아들이지 않자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며 윤허를 청했다. 임금과 신하의 힘겨루기가 계속되었다. 형조와 대간의 간원들이 퇴골하지 않고 3일 동안 밤을 새며 이숙번의 죄를 청했다. 이숙번은 2번이나 사지를 같이 겪었으니 그 공이 크고 중하다. 그러나 이래는 경중이 있으니 내가 어찌 구처할 방도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천천히 순리대로 하겠다. 이숙번과 함께 광화문 앞에 천막을 치고 아버지를 향한 무인혁명을 성공시키던 일과 형 이방간을 치던 일을 상기하는 말이다. 날개가 있어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다. 임금이 한 발 물러섰다. 순리대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순리가 무엇이냐가 문제다. 임금의 회유에 물러설 대신들이 아니었다. 좌의정 유정연의 상소에 이어 병조판서 이원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래도 임금이 꿈적하지 않자 형조와 대간에서 교장하여 청했다. 모든 대소신료가 이숙번의 죄를 청하였으나 겨우 관문 밖으로 나가도록 하니 아직 그 연유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답답합니다. 전하께서 말씀하기를 이숙번은 내가 자식같이 여긴다. 근래에 과실이 있어 그를 밖으로 내보내어 그가 개과하기를 기다리니 죄를 청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그를 아들같이 하는데 이숙번은 어찌하여 어버이를 섬기는 도리로서 전하를 섬기지 아니합니까? 대소신료가 비록 그 범한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 반드시 그 죄가 종묘사직에 관계된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전하께서 그 죄를 다스리지 않고 개과하게 하고자 하니 이것이 신들이 실망하는 까닭입니다. 전하께서 유사의 영을 내려 그 직첩을 거두고 그가 범한 죄를 물어서 율문에 의하여 시행하심으로써 나라의 법률을 바로잡으소서. 이숙번의 노권과 직첩을 거두어라. 태종의 명이 떨어졌다. 임금이 물러선 것이다. 어쩌면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 모른다. 아무튼 이숙번의 노권과 직첩이 거두어졌다. 부귀영화의 보증수표가 사라진 것이다. 이제는 목숨이 위태롭다. 날개가 있어야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데 이숙번의 날개가 꺾인 것이다.